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저는 현재 8살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학교에 직접 가서 학부모 상담이라는 걸 하라고 해서 갔습니다. 1학기 때 학기 초에도 학부모 상담이 있으니 학기 초기라 아이 아빠가 전화로 상담을 했습니다. 그때는 학기 초라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고 그냥 잘 지내고 적응한다는 내용이 주였습니다. 아이는 현재 의정부 땡땡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1학년입니다. 상담을 하기 전에 저희는 이혼 가정입니다. 아이에게 매우 미안한 일이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이혼하게 됐고 제가 오랫동안 입원을 반복해 현재 아이는 아빠와 친할머니가 돌봐주고 계시고 저는 금, 토, 일, 주말을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 아빠와 저는 아이 교육이나 성장에 관해서 수시로 연락하며 생각을 공유하거나 상의하며 각자 양쪽 집에서 노력하여 키우고 있습니다. 이혼이 자랑은 아니지만 흠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고 아이도 어느 정도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삽니다. 평소 아이의 성향은 친구들과 노는 걸 좋아하고 굉장히 활발한 성격이며 방학 때도 학교를 가고 싶어 할 정도로 좋아하고 평소 기본적인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밖이나 음식점에서 뛰어다니기, 소리 지르기,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꼭 하기, 휴지 바닥에 버리기, 무단횡단 등등이요. 유치원 다니는 3년 동안 다녀온 6번의 학부모 상담은 제가 민망할 정도로 아이 칭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주로 선생님을 많이 도와주고 친구들과 잘 놀고 소풍 가서 이탈하거나 하는 친구들도 잘 데려오고 놀고 난 뒤 책상 정리나 교재 정리도 잘하고 먼저 하면 친구들 것도 같이 정리해주고 규칙을 매우 잘 지킨다고 합니다. 남자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키우는 8년간 단 한 번도 아이에게 매를 들거나 큰 소리를 내서 혼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걸 허용하거나 절대 아이가 멋대로 구는 건 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는 엄마를 가장 좋아하면서도 무서워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살면서 지켜야 할 것들은 꼭 지키고 살아야 한다 주의라 그 점에 대해서만 아이를 엄하게 그렇게 키웠고 모든 일을 할 때는 아이 의사를 물어보고 아이와 의논해 결정합니다. 어릴 때부터 혼날 짓을 하지 않아서 혼낼 일이 별로 거의 없는 아이입니다. 아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말은 엄마가 어허를 할 때입니다. 주말에 일찍 일어나면 혼자 한두 시간 정도 책도 보고 블록도 갖고 놀고 게임도 하고 그러다 배가 고프면 가족을 깨웁니다. 이유는 엄마도 많이 힘드니까 주말에 늦잠을 자라는 이유예요. 가끔 제가 체력이 딸려 힘들어하면 목욕도 혼자 하고 나오고 단둘이 같이 여행을 가서 오래 걷거나 짐을 들어준다 하면 엄마도 오래 걸어 힘드니까 본인이 직접 들고 호텔까지 돌아옵니다. 같이 밥을 먹으면 당연히 식탁 정리를 하고 엄마 요리할 때 빨래도 분류해주고 같이 빨래도 개고 집안일도 많이 도와줍니다. 아이가 너무나도 바르게 건강하게 자라주고 잘 먹고 잘 크는 것에 대해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이의 학업 수준은 체육 같은 경우 굉장히 좋아하고 잘하고 국어 같은 경우 잘 읽고 5줄 이상 작문을 썼을 때 1개에서 3개 정도 맞춤법을 틀립니다. 수학 같은 경우 2자리와 1자리 정도의 암산까지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노트에 풀 수 있고 구구단은 아직 8단까지만 외웁니다. 셋이 아이의 담임 선생님과 상담 약속을 잡고
약 10분 전쯤 갔더니 안 계셔서 기다리다 3시에도 안 오시길래 문자를 드렸습니다. 답장도 없으시고 또 10분을 기다리다 전화를 드리니 자긴 옆 연구실에 있었다고 하더군요. 문자도 답문 안 하고 전화를 해서 오셨습니다. 약속 시간에 늦고 버젓이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는 게 참 황당합니다. 아이 담임의 나이는 50에서 60살 정도 50대로 보이는 나이입니다. 그리고 여자입니다. 앉으라고 의자를 주길래 앉았더니 아무 말 않고 2, 3초 가만히 위아래를 훑어보곤 첫마디가 새 엄마예요? 라고 묻기에 당황해서 네? 라고 했더니 그럼 친엄마예요? 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저는 아이의 친모고 아이 아빠도 재혼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설령 제가 재혼한 아이 아빠의 부인, 즉 친모가 아닌 계모였더라도 이렇게 무례하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건지요. 앉자마자 하는 말은 아이가 여름방학식 때 학교를 결석했습니다. 아이는 수업을 안 한다고 집에 말했고, 아이 아빠는 요즘 초등학교가 토요일도 쉬고 그런 게 있어 바뀐 걸로 학교를 안 가도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안 보낸 것 같은데, 집에서 아빠가 뭘 하시길래 방학식 때 학교를 안 보내세요? 애 통지표며 뭐며 줘야 할 게 얼만데 그걸 안 보내세요? 다시 한번 확인 안 한 아이 아빠 잘못도 있지만 일부러 애 학교를 안 보내는 부모가 있겠냐 싶습니다. 그 다음 아이 국어에 문제가 많다고 말합니다. 맞춤법도 혼자 다 틀리고 다른 애들은 다 잘하는데 얘만 그런다는 식으로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고 한글을 배워가는 나이인데 애들이 다 잘하냐 물으니 네, 저희 방 28명인데 두어 명 빼고 다 100점이에요. 요즘 집에서 다들 잘 가르치시잖아요. 맞춤법도 문제고 띄어쓰기 똑바로 안 하는 것까지 하면 말도 못해요. 그리고 그 다음 문제를 말하더군요. 애가 공책줄을 똑바로 안 맞춰 글을 써요. 애들 공책에 줄 있는 거 아시죠? 거기 넘어가고 걸쳐 쓰고 랍니다. 집에서 그림 일기를 씁니다. 보통 6에서 7줄 정도 되는 제법 긴 글을 쓰는데 보통 그럴 때 1개 정도 맞춤법을 틀립니다. 많이 틀릴 때는 3개까지도 틀린 적이 있었는데 저는 지금 나이면 한글을 배워가는 과정이라 생각해 그게 그렇게 문제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맞춤법도 띄어쓰기도 틀릴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트 줄을 제대로 못 맞춰 쓴다는 이야기. 딱 한 번 여름방학 숙제할 때 아이가 칸을 삐져나가게 글을 쓴 적이 있어서 줄 안에 써야 된다고 말하니 지우고 다시 쓰더군요. 도대체 얼마나 자주 그렇게 줄을 틀리게 써서 문제인 건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냥 지우고 다시 써보라고 말해주면 되는 게 아닐까요? 더 어이가 없는 게 아이가 1학기 학기 초에 맨날 알림장을 이상하게 써오더군요. 박을공, 바스 이렇게요. 저는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어서 아이에게 물어보니 바른 공은 바른 글 공부하는 거고 바스는 받아쓰기야 라고 하기에 왜 한글을 이렇게 썼어? 라니 나도 몰라. 선생님이 앞으로 이렇게 쓰래. 친구들도 다 이렇게 써 하더군요. 아이들 제대로 한글과 맞춤법을 배워갈 나이에 줄임말이라뇨. 결국 학교에 전화해서 줄임말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초등학교 정규직 교사라는 사람이 이딴 식으로 한글을 가르치면서 지금 맞춤법 틀린 걸 잘못이라고 운운합니까? 상담하다 말더니 갑자기 일어나 아이 책상에 가더니 땡땡이 책상 보셨어요? 하길래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럼 이걸 보고도 정리를 안 해주셨어요? 다른 집 엄마들은 다 정리해주던데 라는 겁니다. 제가 매일 와서 정리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리가 안 됐으면 아이에게 말해서 고쳐서 스스로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말했습니다.
다른 집 엄마들은 와서 다들 알아서 해주고 가요. 이거 보세요. 정리 안 된 거. 책상 정리 똑바로 하라고 말하는데 얘만 왼쪽은 노트, 오른쪽은 교과서 나요. 학습지 이런 건 파일에 좀 똑바로 넣고 이거 다 쓰레기예요, 쓰레기. 얘 숙제도 안 가져갔네. 남자애들 다 똑바로 정리하는데 유독 얘만 이래요, 얘만. 다들 회사 사무실, 집안 서랍 저렇게 칼같이 정리하고 일하는지요. 상담하다 말고 갑자기 4, 5분 정도 애 책상에 있는 공책과 노트 10여 권을 한 권 한 권 꺼내고 학습지 여러 장을 다 꺼내고 있더군요. 그러더니 저보고 정리를 왜 안 해줬냐고 2번 말하고는 자기가 보란 듯이 구겨버립니다. 담임이 약속에 늦고 기다리는 20분 동안 아이의 책상 속 보조 가방, 사물함, 게시판 만들기 등을 보고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사물함과 보조 가방은 정리를 해줬고 책상 속 안에는 학습지가 많아 함부로 버릴 수가 없었고 잘 정리정돈하라고 말해줘야겠구나 해서 손대지 않은 상태인데 저보고 어이가 없다는 듯이 말하더군요. 그리고 학부모가 학교 가서 애 책상을 정리해 주는 게 그렇게 큰 자랑입니까? 그 다음은 수학을 말합니다. 다른 애들은 한 번만 설명해 줘도 다 알아요. 답도 딱딱 맞추고 얘는 2번을 말해줘야 돼요. 2번, 3번 혼자 이해하는데 얘만 한참 걸려요. 8살이 딱딱 한 번에 알아듣는 게 당연한 건가 싶어 혼자 생각 중인데 집에서 다들 알아서 잘 공부시키잖아요. 이럽니다. 체육은 잘해요. 줄넘기 같은 거. 그래도 체육은 집에서 시키는 게 있나 봐요. 태권도 다녀요. 체육은 하네. 랍니다. 집에서 주 양육자를 물어보길래 할머니가 키워주신다고 아이 아빠도 퇴근하면 최대한 봐주려고 하는데 퇴근이 늦는 경우에는 못 봐줄 때도 있다고 했더니 할머니는 공부를 못 가르치냐고 하더군요. 연세도 많으시고 가르치시는 건 좀 무리다 했더니 밥만 해먹이는 거구나 라며 무슨 가정부 말하듯 말합니다. 1학기 때 아이가 감기를 앓아 병원에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게 심해져 결국 폐렴으로 이어져서 대학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일 때문에 장기간 해외 출장을 가 있었고 아이 아빠와 아이 이모가 번갈아 가며 병간호를 해주고 약 1, 2주가량 학교 결석을 했는데요. 애가 학교 결석을 너무 많이 하니까 진도를 못 따라가는 건지 이런 식으로 말하더군요. 아파서 못 간 걸 어떻게 하냐 하니 아픈 건 아픈 건데 그래도 결석을 너무 많이 시키셔서 아이는 보름 정도 결석을 했습니다. 일주일 좀 넘어서 퇴원을 했지만 계속 통원 치료와 검사를 받아야 했고 병원 갈 때마다 몇 시간 동안 항생제 닌겔과 호흡기 치료가 필요했기 때문에 퇴원을 한 뒤로 몇 번 결석을 한 적이 있는데 아파서 학교 못 간 걸 저런 식으로 말하니 할 말이 없더군요. 갑자기 얘기를 하다 하는 말이 데리고 자는 거 아니니까 싫은 소리는 못 하시겠어요? 라기에 전혀요 라고 답했습니다. 이게 말입니까? 아이가 절 좋아하면서도 엄마가 어허 한마디를 하면 가장 무서워합니다. 그만큼 지켜야 할 걸 지키지 않을 때는 바로 잡아주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제 애가 문제야 있냐 계속 저런 식으로 15분을 말하고 있길래 제가 물었습니다. 아이가 친구들이랑 못 노냐고 아니면 맨날 말썽을 그렇게 피워대냐고 그랬더니 그런 건 아니고요 라고 하더군요. 15분을 80% 이상 담임이 말하고 묻는 질문이 아니면 단답형으로만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질문이 없냐고 묻더군요. 질문 없으세요? 학교까지 오셨는데 궁금한 거 없으세요? 라기에 제 아이에게 궁금한 건 제가 아이에게 직접 물어볼게요. 라고 했습니다. 저런 식으로 하는 선생에게 제가 뭘 물어봅니까? 아이를 데리러 방과후 활동 교실로 갔다가
아이 보고 숙제를 가져오라고 교실로 보내고 잠깐 방과 후 선생님과 이야기를 끝내고 건물 앞에서 기다리는데 아이가 안 옵니다. 시계를 보니 보낸 지 15분이 지났는데 그러더니 핸드폰으로 전화가 옵니다. 숙제 꺼냈으면 엄마 방과 후 교실 앞에 있으니까 거기로 오세요 했더니 숙제를 아직 못 꺼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고 물었더니 아직 교실을 못 들어갔대요. 교실 문이 잠겨 있나 싶어 잠겨 있냐고 물었더니 그건 아니랍니다. 그러면서 반에 선생님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이 있어서 숙제를 못 꺼내겠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무서워서 그러냐고 물었더니 바로 네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럼 엄마가 올라갈게. 엄마 같이 가면 안 무섭지? 라니까 엄마, 그냥 오늘은 안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합니다. 결국 아이 교실로 올라가 저는 앞문 옆쪽 복도에 서 있고 아이가 혼자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담임이 바로 그러더군요. 너 숙제 왜 안 가져갔어? 책상 정리 똑바로 하랬지? 니네 엄마 갔어? 라기에 엄마 저기 있다고 말하니 갑자기 말투가 상냥하게 변하더니 네가 책상 정리 안 해서 선생님이 했잖아 라는 겁니다. 정말 그동안 아이에게 어떻게 대했으면 교실도 못 들어가고 15분을 실내화만 갈아 신고 혼자 복도에 서 있었을까 싶더군요. 아이는 유치원을 다니면서도 맨날 선생님들을 너무 좋아해. 길거리에서도 만나면 엄청 반가워하고 밥 먹으러 갔다 저 멀리 다른 자리에 선생님이 보이면 막 반가워서 찾아가 인사하고 지금도 유치원 놀러 가고 그러는데 말이죠. 학부모한테 저런 무례한 인양, 막말을 해대는 거 보면 아이한테 어떻게 했을지 상상이 갑니다. 희한하게 2학기 때부터 아이가 학교 가기를 싫어하더군요. 주말이면 월요일 안 되면 좋겠다 하고 가을인데 겨울방학 빨리 해버리면 좋겠다 라고 합니다. 방학 때도 유치원이며 학교 가고 싶다던 아이인데 얼마나 애를 주눅들게 했으면 활발하고 친구들 학교 좋아하는 애가 저렇게 된 건지 제 주변 아이 엄마들은 지금 저 정도면 정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주변에서 그러더군요. 뭐 바라는 거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도 못 했는데 말입니다. 어쨌든 바라는 게 있건 없건 간에 어디서 교사라는 사람이 초면에 본 학부모한테 새엄마냐고 묻질 않나. 아이 단점만 못하는 것만 90% 이상 나열하질 않나. 지금 이 글에 모든 상담 내용을 적지 않았습니다. 아이 아빠와 할머니를 하대하듯 막말도 서슴지 않고 하더군요. 도대체 이제 8살인 제 애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저렇게 학교에서 구박받고 다녀야 되는 겁니까? 맞춤법 틀린 게, 수학 한 번에 이해 못하는 게, 아니면 노트 줄 똑바로 못 맞추고 줄 넘어간 게, 회사 책상처럼 똑바로 정리 못한 게, 아파서 학교 결석한 게, 그것들이 그렇게 잘못한 일이라 애가 교실에 있는 선생님이 무서워 못 들어가고 15분을 서 있을 정도로 구박받을 일입니까? 저는 지금 이 내용 그대로 각종 SNS와 인터넷 게시판, 서울신문고에 공개로 글을 올릴 생각입니다. 당연히 학교 교장실도 찾아갈 거고요. 그리고 서울교육신문고 민원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결과 역시 올릴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에서 똑바로 민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8살 아이가 학교에 가기 싫어질 생각이 더 이상 들지 않도록 우리 아이 외에 다른 아이들까지도 저런 무지한 어른 때문에 상처받지 않도록 제대로 피드백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제 아이에게 이유 없는 질타 등 큰 피해가 간다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선행학습 막자고 사교육을 막자고 난리치는 마당에 저희 애가 사교육을 안 해 이렇게 된 것 같네요. 2번 가르치긴 싫으니까 사교육 좀 똑바로 시키라고요. 여기까지가 서울교육청 민원신문고에 올린 내용입니다. 새벽 1시인데도 화가 가라앉지 않네요. 8살은 중요한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정식으로 시작하는 나이이기도 하고 인성이 자리 잡는 나이이기도 하니까요. 아이 아빠도 저도 공부는 스스로 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라 생각하고 양쪽 다 원하는 영역에 대해선 남들보다 늦게 시작해 빠르게 습득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본인이 하려 하지 않고 할 생각이 없으면 책상에 하루 10시간 앉아 있어도 무의미하다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 그런 것보다는 한글도 수학도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니 하나 둘 틀려가며 조금씩 배워가는 게 맞다 생각하고요. 엄마가 옆에서 많이 챙겨줘야 할 나이지만 현재 상황이 그렇지 못하니 평일엔 카톡이나 통화로 금토일은 같이 지내며 가르치고 같이 놀아주고 합니다. 기초 단계인 공부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인성이 바르게 자라도록 가르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8살은 놀 나이기도 하고요. 몇 살만 더 먹으면 더 이상 놀 수 없으니까요. 아이는 저녁 먹다가도 엄마, 나 오늘 받아쓰기 틀렸어. 그러더군요. 그래서 제가 받아쓰기는 틀릴 수도 있는 거야. 엄마도 이모도 8살 땐 많이 틀렸어. 지금 봐봐. 되게 잘하지? 그건 잘못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해줬는데 아이는 그게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네요. 그래서 주말에 아이에게 선생님이 잘못된 거라고 말해줄 생각입니다. 자꾸 저런 식으로 아이가 혼나고 주눅 들고 하다 보면 공부도 학교도 싫어질 것 같기 때문에 제대로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요. 눈물이 날 정도로 화가 납니다. 즐거울 아이의 첫 학교 생활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그동안 혼자 말도 못하고 끙끙거리며 자신감만 사라졌을 아이를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 그냥 화가 나서 씁니다. 학교 다니실 때 선생님들 다들 저러셨나요? 학부모 상담 가면 저런 식으로 학부모를 대하나요? 제 아이가 남이 봤을 때 그렇게 문제아인가요? 다른 의견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쓸데없는 악플은 가지런히 캡처해서 고소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제 생각난 건데 이 말을 여러 번 반복하더군요. 그래도 뭐 엄마 없는 애론 잘 안 보여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전 30대 주부고 남편도 30대이며 아이는 초등학생, 유치원생, 아들인 둘이 있습니다. 저도 간혹 글 보다 보면 죄다 월 500씩은 쥐고 사는 것 같아서 괜시리 주눅 들고 그랬는데 30대가 되니 그런 감정도 유치하게 느껴져서 이젠 아무렇지 않습니다. 방금 곧 결혼을 앞둔 친구가 잠깐 놀러 왔습니다. 근데 얘는 저를 너무 등신 취급을 합니다. 월급이 그것밖에 안 되냐면서 집에 먹을 건 있냐고. 너네 불쌍해서 어쩌냐고. 수도권 떠날 때 너네 망했다는 얘기 돌았는데 진짜였네. 이럽니다. 청첩장 주겠다고 온 친구기도 하고 엄마끼리도 친구인데다 저희가 지금 사는 지역이 완전 시골인데 찾아와준 성의를 생각해서 꾹 참았습니다. 결혼 전에는 저도 저 자신에게 투자를 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학생 때부터 본 애들은 저 보면 네가 이렇게 살 줄 몰랐다 이러는 애들이 많습니다. 집에서 용돈도 받고 강사 알바도 하면서 예전에는 일주일에 2번 네일샵 가고 한 달에 2번 미용실 가고 옷도 백화점만 가고 2~3번 입으면 안 입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젠 그냥 깔끔한 준저가 브랜드나 아울렛을 고집합니다. 그나마도 계절마다 2~3벌 사는 정도입니다. 친정도 이제 다 은퇴하시고 연금 받아 사시고 용돈 주려 해도 10만 원 이상은 제가 안 받습니다. 제가 용돈을 못 드리기에 받지도 않습니다. 간혹 애들이나 신랑 손에 기름값 용도로 쥐어지는 용돈 전도만 받습니다. 결혼식은 아버지 체면 때문에 호텔에서 고급지게 했지만 아버지가 반대하는 결혼을 이유로 그 이후의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반대 이유는 사위가 전문직이길 원하셨습니다.
근데 전문직 사위가 저랑 결혼할 리가 없죠. 신혼은 시댁방 하나에서 출발해서 2년 동안 돈 모았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경기도에서 월세로 살았는데 그때 신랑 월급은 초봉은 120이었습니다. 그때는 식구가 단출했어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때 무조건 50만 원씩 적금 넣다가 아는 투자증권 하시는 선배를 통해서 돈을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선배 결혼식 날 축의금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돌잔치인데 또 크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방 3개짜리 빌라를 전세로 대출 끼고 8천 전세로 이사 갔습니다. 전세로 옮기고 둘째도 낳았습니다. 그래도 절약은 계속 되었습니다. 그때는 월급이 300 정도였고 빚은 일반 대출 1000에 전세 대출 1000, 그리고 신랑 학자금 500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때 가장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매달 적금 50과 대출 이자랑 원금 100, 그리고 이때는 물가도 그리 심하지 않았고 육아수당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때는 외식도 하고 여행도 많이 다녔습니다. 저희 애들은 분유는 입에도 안 되는 완모에 집에서는 무조건 천기저귀 쓰고 생활화된 절약을 했었기 때문에 양육수당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큰 애도 5살까지 홈스쿨링으로 있었기 때문에 유치원으로 돈도 나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때 풍족하게도 살았지만 가장 돈도 많이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애가 유치원 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냈는데 한 달에 지원 받고도 60만 원씩 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유치원을 알아보는데 자리가 없었고요. 그래서 보냈는데 돈이 더 들어갑니다. 소풍비에 선생 조공비, 학부모 모임 등 게다가 집주인이 전셋값을 5천이나 올려달라는 겁니다. 솔직히 대출을 더 받아도 되고 모아둔 돈도 있어서 괜찮을 수도 있지만 그 집이 그 정도 값어치를 하는 집은 아니었습니다. 이때 집주인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자기 아들 장가 가는데 집 주려고 꼼수를 쓴 거였습니다. 내쫓겠다고 마음을 먹었기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실현이 아닙니다. 신랑 건강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워낙 스트레스가 많은 직종이라 정신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자잘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워낙 개인적이고 가까운 이는 알아볼 수 있는 특수한 문제니 쓰지 않겠습니다. 전 이때 결단을 내렸습니다. 경기도를 떠나야겠다고요. 그래서 아예 아랫지방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귀찮아서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굉장히 많은 눈물도 흘렸고 잠도 못 잔 수많은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골집을 알아보며 여기저기 퍼뜨려 놓은 돈부터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보증금과 퇴직금, 적금을 모조리 모아서 전세 대출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일반 대출과 학자금도 갚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집을 구했고요. 경기도면 절대 구할 수 없는 마당 있고 연못 있는 전원주택입니다. 젊은 것들이 팔자 좋아서 니나노하고 산다고 욕하는 일도 많을 정도의 집입니다. 이 과정에서 빚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세도 아니고 이변이 없으면 평생 살 내 집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대출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랑은 근처 시내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직장을 구했습니다. 말이 30분이지 차도 안 막히고 봄에는 꽃 구경, 가을에는 단풍 구경하면서 일 다녔습니다. 눈 오면 회사 안 갑니다. 근데 월급은 주고요. 거기다 본인 적성에도 맞고 마음 맞는 친구도 생겨서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신랑 건강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아이들 유치원도 해결되었습니다. 근처에 작은 학교가 있는데 반에 9명 뿐이고 병설 유치원에 어린이집도 있는데 시골이라 지원이 많이 돼서 돈을 안 받고 자꾸 뭘 줍니다.
도서관이 없다고 매달 애들 책을 3권씩 사줍니다. 저희 집은 애가 둘이라 다른 내용의 책이 6권이 왔습니다. 한글 떼라고 문제집 사주고 계절별 체육복, 공부를 조금만 잘하면 장학금을 줍니다. 원어민이 매주 와서 영어 수업에 특별 체육 강사 수업, 미술 수업, 피아노를 개인별로 앉아서 배우고 컴퓨터도 가르쳐 줍니다. 급식비는 원래 안 내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중학생까지는 급식비를 안 냅니다. 학원을 안 가는 대신 애들이 6교시까지 하고 옵니다. 돌봄 교실이 의무입니다. 그래서 애들 교육도 해결했습니다. 학교가 중학교까지 있고 애들도 분교 수준까지는 아니라 폐교의 염려도 없습니다. 여기는 중학생도 야자를 하는데 강제가 아니라 애들이 놀 게 없으니 학교에서 집에 안 오고 관사에 있는 선생님들도 심심하니까 애들하고 공부한다고 합니다. 애들 거의 다 특성화고를 가거나 다들 공부를 잘해서 대학도 좋은 곳으로 갔다고 매년 플랜카드가 붙습니다. 어쨌든 애들 교육도 중학교까지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당에 작은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참 재미지더라고요. 여름에는 장 안 봐도 먹을 게 생기고 논 일을 도와줬더니 자꾸 쌀을 줍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아예 농사를 배우고 올해는 연 단위로 땅을 빌려서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닭도 키우고 유양이라고 우유 짜는 염소도 기를까 생각 중입니다. 신랑 월급이 250이라도 사는 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식비, 교육비가 들지 않고 심지어 이 집은 태양열 전기에 우풍이 없습니다. 수도는 집 앞에 우물이 있어서 물값을 안 냅니다. 그래서 꼬박 30만 원씩 적금 드는 게 가능합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일단 치킨 배달이 안 됩니다. 자차 없으면 이동이 불가능하고 버스는 하루에 5번 다닙니다. 밤에는 그냥 자야 됩니다. 보통 관리실에서 해주는 일을 다 제가 해야 합니다. 분리수거, 쓰레기, 자기 전 바깥 단속 등 엄청 많습니다. 경기도가 자존심의 마지막이라고 고집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은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하고 그 분수에 맞게 사는 건 창피한 게 아닙니다. 신랑도 저도 한때는 대기업에 목매고 취업난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랑도 저도 그 취업난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거 실패했다고 인생 실패한 거 아니고 불쌍하고 가난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만 내 자존심을 버리고 내가 처한 현실을 바라보고 내 분수에 맞게 눈을 낮춰 보면 또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보기엔 천해 보일지 몰라도 내 삶의 만족도만 높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만족도의 척도는 인스타나 페북 등 SNS가 아닙니다. 저도 나름 공부한 여자고 세상에 큰 획을 긋고 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농사 짓고 농부라는 직업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만족합니다. 여자 농부 메리트 있지 않나요? 경운기 몰고 지나가면 얼마나 멋있는지 아나요? 저에게 이런 글을 쓰게 만들어준 친구는 취업난 속에서 성공한 친구입니다. 본인의 씀씀이에 맞게 벌고 버는 만큼 쓰는 전형적인 30대 직장인입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그 친구 욕하려고 글을 썼습니다. 근데 쓰다 보니 분이 풀려서 그 친구를 욕할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그 친구도 그만큼 같이 노력했고 그 노력의 보상을 얻는 것이고 이제 인생의 시작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저에게 상처를 준지도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얘가 말이 원래 악의 없이 얄밉습니다. 제 구질한 삶 얘기를 늘어놓기는 했지만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돈을 못 번다고 인스타나 페북에 올라오는 스타처럼 잘 나가는 친구처럼 살지 못한다고 한숨 나오는 삶은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학벌이 부족해서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것이니 그냥 250의 삶을 사면 되는 것이고, 그 삶은 누군가에게 손가락질 받을 일도 아니고 누군가 감히 손가락질 할 삶도 아닙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돈 걱정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들이 부모님께 거짓말을 해서 이런저런 용돈을 타서 쓸 때에도 저희 부모님은 돈을 달라고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용돈을 많이 주셨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외동딸이라서 그렇다고 생각했고, 저희 가족은 방학 때마다 해외로 놀러 다녔습니다. 그러다 고등학교 때 이모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이모는 술만 마시면 손찌검을 하는 이모부 밑에서 언니 오빠가 시집, 장가 갈 때까지만 버티고 이혼하겠다고 말하면서 사시던 분이었는데 정말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엄마는 충격을 받아 제가 고등학교 때 갑자기 저를 안방으로 불러서 중요 서류가 어디 있으며 보험 서류, 통장 및 모든 것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해외여행을 자주 가는 저를 부러워하던 친구들 덕분에 저희 집이 부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희 집은 더 부자였습니다. 저는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우리 집에 돈이 많다는 사실에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제가 첫 직장을 얻었습니다. 사실 저는 대학교 때 취업에 대한 고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빠의 회사에 취직하는 걸 떠나서 아예 취직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빠가 너는 도대체 어디에 취직을 하려고 이런 성적표를 가져왔냐고 화를 내시는 바람에 나도 취직을 해야 하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철이 없었죠. 저는 대기업에 원서를 넣지도 않았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같은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집에서도 멀었기 때문에 집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한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한 남자를 만났고 정말 첫눈에 반했습니다. 저는 그때 25살이었고 그 남자는 30대였습니다. 저는 그 남자를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지극정성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요. 땡땡구에 사는 것밖에 몰랐는데 술을 먹고 땡땡구청 앞에 가서 전화를 해서 나오라고 생떼를 쓰고, 새벽에 나온 남자가 저에게 정색을 하고 화를 내며 직장 생활 안 해봤냐고, 선배에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뭐라 하는데도 엉엉 울면서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나같이 예쁘고 날씬한 여자를 어떻게 안 좋아할 수가 있냐며, 심지어는 남자를 좋아하냐고까지 물어봤습니다. 콧물을 질질 흘리면서요. 흑역사죠. 저는 땡땡구청 앞에 전화해서 나오라고 고집을 피울 때 이미 사실 술이 좀 깼습니다. 다음날 물론 기억도 다 났고요. 그런데 다음날 기억나지 않는 척한 건 비밀입니다. 그 뒤로도 몇 번이나 그 남자를 귀찮게 했습니다. 저는 25살의 나이에 손편지를 써봤고, 구구절절 내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울어도 봤고, 술에 취해 그 남자의 구두에 토를 한 적도 있습니다. 우연히 들은 검은색을 좋아한다는 얘기에 저는 바로 그날 저녁에 미용실에 가서 꾸벅꾸벅 졸면서 검은색으로 염색을 하고, 다음날 엄마가 초상집 가냐고 물을 만큼 새까만 옷으로 도배하고 출근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브라운 계열의 아이라이너를 썼었는데, 일이 끝나고 바로 화장품 가게로 달려가서 검은 아이라이너를 구입했습니다. 그 당시 제 친구는 립스틱도 검은색으로 칠하고 가지 그러냐고 저를 비웃었지만, 저는 정말 열과 성을 다해 그 남자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그 남자가 저에게 일 끝나고 술을 한 잔 하자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구두를 새로 신고 온 날이었는데 아침엔 편하게 신고 왔는데, 그 남자와 일이 끝나고 술집을 향해 걷는데 갑자기 발이 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전 아픔 따위는 잊고 그 남자 얼굴을 올려다보며 실실 웃으며 걸을 만큼 좋아했습니다. 그 남자가 취기가 올라서 저에게 했던 첫 번째 질문은 집이 잘 살죠? 였습니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화목하냐는 건지, 내가 잘 살고 있냐는 건지, 돈이 많냐는 건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냐면 나는 지금 잘 살고 있고, 우리 집은 화목했고, 돈도 있을 만큼 있어서였습니다. 그 남자는 제가 얼굴에 그늘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명품은 잘 모르지만 가지고 다니는 핸드백이 전부 명품이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남자가 대체 왜 이런 얘기를 하나 보다는 속으로 와, 내 가방까지 자세히 봐주고 있었어 하면서 바보같이 즐거워했습니다. 남자는 자기가 홀어머니의 장남이라는 사실과 빚이 많다는 것, 자기가 얼마나 힘들고 가난하게 자라왔는지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남자가 저에게 자신의 비밀을 이야기해준다는 사실이 좋았습니다. 그때는 그게 거절인 줄도 몰랐습니다. 저는 우리가 비밀 이야기를 나눈 돈독한 사이가 되었다고 기뻐하며 집에 올 만큼 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그 남자가 저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가 자신이 가난하고 내가 잘 사는 집의 외동딸이라 우리 사이를 망설인 것을,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한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백화점에 남자친구와 쇼핑을 갔습니다. 커플티를 사자고 했는데 자기가 이 나이에 무슨 후드티를 입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비슷한 느낌의 커플 오피스룩을 입자고 했고 제가 사주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남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너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데서 정장을 사는 게 그것도 2벌이나 너무 사치야. 저는 제가 제 돈을 쓰면서 왜 그 남자를 설득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인생 첫 커플룩을 한다는 사실에 들떠서 열심히 설득했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하자고 할 때마다 그 남자는 너는 잘 모르겠지만 너는 고생을 해본 적이 없어서 나는 이런 걸 살 때도 벌벌 떠는데 너는 아무렇지 않게 사니까 이게 너와 나의 차이야. 너희 부모님이 나같이 돈 없는 놈을 등등. 저는 둘 다 가난하지 않고 우리 부모님이 돈이 많은 게 어디냐. 오빠가 사고 싶은 건 다 사줄 수 있다라고 허공에 열심히 외쳐댔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제 돈을 쓰면서도 그 남자의 눈치를 봤습니다. 사고 싶은 것을 다 살 수 없게 되었고 비싼 것이 먹고 싶어도 저렴한 식당으로 갔습니다. 어차피 돈은 제가 다 낼 거였는데도 저는 제 돈을 쓰면서도 눈치를 봤습니다. 스테이크에 와인 한 잔이 하고 싶은 날에도 그럼 그 남자는 우리의 차이를 느낄 것이고 그럼 나를 만나는 게 힘들어질 테니 항상 그 남자가 좋아하는 질긴 고기가 나오는 삼겹살 집에 갔습니다. 젊은 여자는 저밖에 없던 그 가게. 어느 날 문득 앨범을 보다가 프라하의 거리가 그리워져 이번 휴가 때는 프라하를 다녀오겠다고 말하자 그 남자는 자기는 여권도 없는데 너는 휴가 때 외국을 다니는 여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만나기 힘들다고 끝이 보인다며 얘기했습니다. 저는 결국 그해 여름에 프라하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는 제가 돈 쓰는 걸 즐거워하거나 본인의 기준에 비싼 물건을 주저없이 사는 모습을 보면 너는 좋겠다. 너와 나는 다르다 등등의 말로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저는 제가 절약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남자가 저 때문에 주눅이 들까봐 항상 그의 눈치를 보며 싼 것만 사고 싼 것만 입었습니다. 제가 그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집에 말했을 때도 저희 부모님은 별 다른 말씀이 없으셨고 제가 좋다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 어머니께서 반대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눈치 보고 살 것이 뻔하며 팔려가는 것 같다며
저는 또 죄 지은 사람 마냥 어머니께 잘 보이고 싶어서 온갖 아양을 떨고 온갖 선물을 사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돈하던 남자가 자기 어머니께 드리는 선물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백화점에서 15만 원짜리 자켓을 샀다가 평균 직장인의 월급이 얼마고 비슷한 자켓을 인터넷으로 사는 게 더 현명했다는 등 1시간 가까이 설교를 들었었는데 어머니께 한방 화장품 풀라인 세트로 80만 원어치의 과일 바구니 제일 비싼 것에 한우까지 바리바리 억척스럽게 들고 갔는데 그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야 비로소 느꼈습니다. 제가 5년 동안 얼마나 멍청한 연애를 했는지요. 그 남자는 제가 립스틱을 또 사는 것에 대해 얼마 전에 사지 않았냐, 립스틱을 다 쓰지도 않았는데 왜 사냐 등의 말로 저를 사치스러운 여자 취급을 하고 그 남자의 지갑이 너덜너덜한 것이 안타까워 엄마에게 부탁해서 면세점에서 명품 지갑을 받아 선물해 주었더니 면세는 저렴한가? 외국을 가본 적이 없어서 라는 말을 하고 그 지갑을 열심히 들고 다니던 저는 2번 다시는 가난한 남자와 연애하지 않을 것입니다. 해외여행을 좋아하고 비 오는 날은 차로 저를 데리러 오고 좋은 분위기의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와 와인 한잔 하고 저에게 꽃다발을 사다 주며 메뉴판을 보고 음식을 시킬 때도 가격부터 보지 않는 남자와 만날 것입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어차피 네 돈이 아니고 너희 부모 돈이라고 하겠지만 우리 부모님을 만난 것도 내 인생의 행운이기에 저는 부모님이 주시는 돈과 제가 버는 돈으로 사고 싶은 것 사고 먹고 싶은 것 먹고 가고 싶은 곳을 여행 가며 그렇게 살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2번 다시 절대 결단코 가난한 남자와 연애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난한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가난하다는 이유로 자기 여자에게 자격지심을 부리는 남자는 정말 못났습니다. 추가. 다행히도 악플은 별로 달리지 않고 오히려 공감이 간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한가 봐요. 철없는 부잣집 아가씨라는 말, 부럽다는 말, 나도 그렇다는 말, 자작하지 말라는 말 다 읽어보았어요. 댓글이 달린다는 것이 이런 기분이군요. 그 중에 몇 가지 댓글에 대해 쓰려고 합니다. 그렇게 따라다녀 놓고 헤어지니까 뒷담화를 한다. 이런 댓글. 맞아요. 뒷담화 하는 거예요. 친구들에게는 말할 수 없었어요. 제 친구들 몇몇은 아예 오빠를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아니면 저를 이해 못 해주던지. 옷장을 정리하는데 자켓이며 티셔츠며 올해 다시 입을 수 있는 옷은 없더라고요. 제가 정말 좋아했어요. 오빠도 그걸 잘 알 거예요. 오빠에게 왜 빠지게 됐는지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목소리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꾸미지 않는데도 잘생겼고 눈빛도 깊고 그리고 오빠를 조금 미워하기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많은 것을 배웠거든요. 다만 어머니 때문에 제가 힘들 때 엄마는 걱정하지 마라, 나만 믿어라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헤어졌다는 거냐? 네, 헤어졌어요. 사실 탓을 하자면 헤어진 것은 오빠 어머니 때문이에요. 결혼을 해도 나는 너희와 같이 살 거고 이만큼 훌륭하게 아들을 키웠으니 이제는 좀 며느리 덕보고 호강도 하고 싶다. 너희 친정은 잘 사니 큰 아파트도 해주겠지? 나는 젊어서 너무 고생을 해서 늙어서는 아들 며느리 덕 좀 보며 같이 살고 싶다. 저희 아버지께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고 직원들 생각도 많이 하시고 바쁘게 살아오시며 얻은 모든 것들을 그저 운이 좋았다 라고 치부하시는 것도 싫었어요. 그리고 결정타는 저희 엄마는 시술이며 성형을 하시지 않고 피부 관리를 받고 계신 것 뿐인데
사돈댁은 집에 돈이 많으니 얼굴에 뭘 그렇게 쳐 넣어서 자연스럽게 나이 들지 않고 아직도 얼굴이 그렇게 팽팽하신지, 늙은이는 늙은이처럼 보여야지 자꾸 그렇게 얼굴에 뭘 하면 죽어서 썩지도 않는다던데 라는 말이었어요. 저희 엄마 50대세요. 엄마는 당황한 듯 웃고 계시고 아버지께서 표정이 굳어지셨어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계속 여기는 엄청 비싸 보이는데 왜 이런 곳에서 상견례를 하자고 하셨는지 모르겠네. 이거 기죽어서 무슨 얘기라도 하겠는지 하며 다 들리게 계속 중얼중얼. 아주 온 가족이 얼굴에서 귀티가 좔좔 흐르네. 사돈 양반이 특히 얼굴이 기름 껴서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결혼하면 집은 얼마짜리로 사주실 건가요, 사돈댁? 이라는 말씀에 결국엔 아버지께서 죄송하다고 하고 저희 세 식구가 나갈 때까지 오빠는 그 자리에서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물론 제 잘못도 있겠죠. 글이라는 게 아무래도 주관적으로 쓰다 보니까 제 입장이 많이 있어서 어떤 분 말씀처럼 제 자신을 미화시켰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주관적일지라도 저는 객관적으로 썼다고 생각해요. 남자를 욕하지 말고 너의 캐리어를 쌓아라. 내가 보니 할 줄 아는 것도 없어 보인다. 이런 댓글. 그 회사는 4년 반을 다니다가 그만두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물론 아버지가 차려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아빠 믿고 빈둥빈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빠가 제 가능성에 투자를 해주셨다고 생각해요. 제가 사업이 잘 돼서 당연히 수익은 아버지께 나눠드리고 있고요. 처음에는 직원 4명 고용해 주셔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직원이 20명이랍니다. 노력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사업의 자본이 비록 아버지로부터 나왔지만 저는 제 커리어를 열심히 쌓고 있어요. 그러니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글을 잘 쓴다고 칭찬해 주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제 진심이 글에 담겨서 그런가 봐요. 댓글에 공감 간다고 달아주신 많은 분들, 저는 무조건 헤어지라고는 말하지 않을게요. 다만 댓글에 어떤 좋은 말씀처럼 마음까지 가난한 남자라면 지금 그만두시는 게 좋다고 살짝 의견을 표합니다. 여러분 댓글도 여러분이 손가락을 움직이고 귀한 시간을 투자해서 적는 일종의 글입니다. 어렸을 때 방울토마토 나무에 방울토마토가 빨리 열리지 않아 제가 속상해하자 저희 아버지께서는 방울토마토 나무도 살아있다며 매일매일 방울토마토 나무야 빨리 자라줘 사랑해 라고 말하면 빨리 열린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그때부터 매일 나무에게 사랑 고백을 하고 제 사랑을 듬뿍 받아 자란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죠. 저의 글에는 악플이 거의 없었지만 가끔 다른 글들에 엄청난 악플들이 달리더라고요.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에게는 예쁜 일만 일어난다고 믿으면 말을 예쁘게 할 수밖에 없게 된답니다. 말의 기적을 믿어주세요, 여러분. 그럼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추가. 3년 반 전에 200명이 넘는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던 소중했던 경험을 잊지 못하고 추가글을 작성합니다. 옷장 정리를 하다가 썼던 글이 인터넷이며 SNS며 여기저기 퍼져서 한때 좀 당황스러웠어요. 제 지인들은 누가 봐도 저인 줄 알고 캡처해서 보내주고 너 맞지? 등등. 물론 다 인정했고 그 순간에는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다른 퍼가신 곳들에서도 악플이 많았어요. 네가 따라다녀 놓고 왜 뒷담화를 하냐? 그래서 처음에 남자가 거절하지 않았냐? 네 마음대로 사람 꼬셔놓고 왜 뒤에서 욕하냐? 그게 네 돈이냐? 네 아빠 돈이지. 그냥 네가 딱 그만큼만 그 남자를 사랑한 거다. 진짜 사랑했으면 시어머니 자리가 그런 사람이었어도 결혼했어야 한다. 남자만 불쌍하다. 등등.
4년 가까이 지났지만 그날 제 글로 인해 기분이 나쁘셨던 남자분들, 저를 욕하지 마시고 본인의 능력을 키우세요. 여자친구 돈 쓰는 걸로 눈치 주지 마시고 비싼 곳도 척척 데려가 주세요. 그리고 돈이 없으시면 연애를 하지 마세요. 연애를 하면서 돈을 안 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왜 연애를 하면서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 달 데이트 비용 너무 많이 썼어. 이번 달은 라면만 먹어야겠네. 자기야, 내가 오빠니까 돈을 더 낼 수는 있다? 그런데 자기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기분이 나빠. 전 제 글이 퍼지고 달린 댓글들을 보고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진심으로요. 남자친구가 데이트를 하고 나서 여자친구한테 라면만 먹어야겠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이 또 있다니. 사실 저도 그때 그분을 만나며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어요. 그렇게 돈 쓰는 것이 아깝고 돈이 없는데 왜 굳이 여자친구를 만들려고 하시나요? 인터넷에 퍼진 제 글의 대부분의 댓글이 내 남친도 그랬어요. 내 얘긴 줄 알았다. 전 남친 생각나요. 나도 전 남친 만날 때 내 돈 쓰면서 눈치 봤어요. 저도 지금은 헤어졌지만 그 남자 만날 때 제가 거의 다 사줬어요. 등등 많은 여성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자신의 과거에 대해 후회와 질의 댓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제 글에 달린 댓글 중에서 내 전 여친도 돈이 없어서 이런 댓글은 진짜 하나도 없었어요. 그 남자분은 헤어지고도 2년 반이나 더 연락이 왔어요. 제 글이 너무 많이 퍼져서 제 전남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는 안 적을게요. 2년 반 동안 계속 연락이 와서 어머니와 인연을 끊겠다. 홀어머니가 나를 키워주셔서 어머니가 상견례에서 잘못된 말을 하는 걸 알면서도 차마 나설 수 없었다. 등등. 정말 정말 좋아했던 사람인데 그냥 한순간에 탁 놓아지더라고요. 제가 다시 연애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는 저에게 연락 와서 속물이라고 저를 맹비난하는 모습을 보며 조금이나마 남아있던 예쁜 추억도 다 망가져 버렸어요. 지금은 원망도 미움도 없고 그냥 저와는 상관없이 그 오빠가 자기 혼자 알아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뭐 행복하게 못 산다고 해도 별 생각은 없지만 저도 이 글을 다시 읽어주시는 여러분들도 벌써 그때보다 4살이나 나이가 더 드시고 더 많은 인생 경험을 하셨겠네요. 시간이 정말 빠르죠? 저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뭔가 더 싱그러움을 느끼고는 한답니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했고 공감해주셔서 감사했어요. 세 번째 추가. 저는 올해 하반기에 아치나와 결혼합니다. 엄친아라는 말이 있죠. 엄마 친구 아들. 말 그대로 아치나랑 결혼해요. 아빠 친구 아들. 아빠 친구분 아들이 귀국하셨다고 같이 밥 한번 먹자고 끌고 나가주신 자리에서 다시 만났어요. 약 20년 만에 만나는 것이기도 했고, 나이 차이도 좀 있어서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나갔는데, 더 이상 초딩 찔찔이 동생이 아니고, 키도 너무 커져서 갑자기 어색했어요. 누나 누나 하면서 몇 번 만나다가, 어느 날부턴가 땡땡아, 이런 식으로 부르더라고요. 역시 남녀 사이는 모르는 것 같아요. 오늘은 집에서 뒹굴뒹굴 하다가 갑자기 쓴 글이 생각나서 혹시나 저에게 공감을 해주셨던 분들이 아직도 계시다면 제 결혼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다시 오게 되었어요. 저와 함께 프라하를 다녀오고 제가 주는 것에 감사하다고 말하며 저에게도 감사함을 느끼게 해주고 주는 것 없이 바라지도 않고 아들이 없는 저희 아버지에게 저보다 더 잘해서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 생겼다고 좋아하게 만들어주고 저희 엄마 생신에도 풍성하고 예쁜 꽃다발과 정성스레 고른 선물을 드리는 그런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금방 시드는 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받는 그 순간 제가 환하게 한 번 웃을 수 있다면 10배 비싼 꽃도 전혀 아깝지 않다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2달 전에 샀는데 이제 와서 세일해 라고 말하는 제게 2달 동안 기쁜 마음으로 썼는데 그게 할인하는 금액보다 더 값어치 있는 거지 라고 말해주는 사람. 무조건 싸고 무조건 할인하는 물건,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더 빛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으로 선택하는 사람. 돈보다 지금 이 순간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세요. 아니면 꼭 만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살다가 내 인생에 좋은 사람이 동성이든 이성이든 나타나면 인연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거나 만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내 가장 친한 친구인 나 자신과 함께 살아가시면 눈이 부시게 살 수 있습니다. 4년 전에 저에게 재미있던 경험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제 결혼 소식을 전하고 싶었어요. 오늘도 모두 눈이 부신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결혼한 지 4년 됐고 개방적이신 척 하지만 남아선호 사상에 뿌리 깊은 부모님과 일남 일녀로 장녀로 자랐습니다. 대학 때부터 용돈 벌어 당연히 친정 도움 일절 없이 결혼했고요. 시댁 지원받은 남편에 비해 보잘것없이 해가서 아무도 눈치 안 주지만 혼자 알게 모르게 눈치 보고 있긴 해요. 아무래도 받은 게 있으니 시댁 행사 신경 쓰고 참석하고 있죠. 친정 남동생은 작년에 결혼했고 부모님이 집 해주셨어요. 뭐 여기까진 어릴 때부터 예상해왔던 터라 그러려니 했죠. 문제는 여기입니다. 살아오며 친정에 서운함 많았지만 그냥저냥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급하게 부르시더라고요. 친정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는데 요즘 좀 어려워서 2천만 도와달라 하시는데 제가 딱 말했습니다. 그렇게 이뻐하던 남동생한테 해달라 하라고 그랬더니 와악하고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네요. 부모한테 할 소리냐, 기껏 키워놨더니 싸가지 없는 년 등등. 엄마는 아예 드러누워 친척들한테 저런 나쁜 년이 없다 날리고 전 외가에 아예 찍혔네요. 부들부들 떨리는 몸 부여잡고 간신히 말했죠. 목소리도 덜덜 떨리더군요. 나 고3 때 독서실비도 용돈 모아 내가 끊고 대학 때 학자금 대출 및 생활비 대출은 집에다 드리고 내가 갚았다. 용돈도 내가 벌었고 혼자 시집가서 시댁에서 아직도 눈치 보고 산다. 그에 비해 남동생은 어땠냐? 특히 엄마는 아들 대4 때도 용돈 넉넉히 주고 둘 다 취준생 때도 우리 아들 밥 먹어야 한다고 새벽까지 기다리고 독서실에서 집 오면 밥 챙겨주고 나는 독서실에서 돌아오면 본체 만체 했다. 혹은 동생 오면 같이 먹으라 했다. 결혼할 때도 집 한 채 떡 하니 주고 난 노후도 부모님이 남동생한테 맡긴 줄 알고 그러는 줄 알았다 하니 언제 차별을 했냐 기억 안 난다. 그렇다 쳐도 그게 할 소리냐 독한 년 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여간 난 모르고 돈 관리는 남편이 하는 데다 남편도 달가워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 남편한테 연애 시절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해서 집안 흉봤냐? 땡서방 그렇게 안 봤는데 그런 사람이냐고 난리 났네요. 참고로 남편과 연애 오래 해서 저 차별받고 산 거 다 알아요. 악소리 지으면서 나가라고 너란 딸 이제 없다 인연 끊자 어딜 부모한테 그런 소리냐 라고 하면서 떠밀리듯 나왔네요. 남편이 데리러 와서 집 가는데 펑펑 울었어요. 사실 저 그동안 사랑받겠다고 부모님 눈치 많이 보다 비슷한 사연으로 고민하는 글들과 댓글 보며 용기 낸 거거든요. 시댁도 사정을 짐작하셨는지 아가 이번 주말에 밥 먹게 와라 좋아하는 회 사놨다 하시는데 더욱 눈물이 나네요. 살면서 부모 복은 없다 생각했지만 이 지경까지 오니 세상에 저만 남은 것 같고 버림받은 느낌이에요.
그냥 차단할 거고 앞으로 안 보리라 마음 먹었는데 그런 생각하는 제가 못된 것 같은 죄책감이랑 진짜 세상에 혼자 남겨진 느낌과 배신감, 저 자체가 부정당하는 느낌 등등 그런 게 너무 심해요. 진짜 난 사랑받고 자라지 않았구나. 가장 사랑을 주고 무조건적인 믿음을 줘야 하는 부모가 이러니 제 삶이 무너지는 것 같고 흔들리는 것 같아요. 비슷한 글 보면 노우는 남동생 등이 책임져라 하는데 진짜 그 말하면 그렇구나 할 부모님들보단 제 부모님 같으신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애초에 그 생각하며 물려주셨다기보다는 아들이 좋아 물려주신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조금 많이 힘드네요. 솔직히 제가 저런 말해도 전혀 생각 못 하실 분들이고 반성 그런 거 안 하실 겁니다. 100% 제가 나쁜 년이라 생각하실 분들이라 답답하기도 하네요. 그 증거로 여기저기 제 욕을 하셨는지 외가는 벌써부터 제게 전화가 오고요. 전후 사정 엄마한테 겉으로만 듣고선 너 그렇게 안 봤는데 부모한테 그러면 되냐? 엄마가 말 안 해서 그렇지 너한테 많이 미안해 하며 산다. 엄마 가뜩이나 건강 안 좋은데 그래야 했냐? 너네 엄마 아프다. 그래봬도 의지하고 있더라. 등등 폭발할 것 같아 폰도 안 보는데 진짜 친정 부모님이 뭐 해줬다 하고 방글거리는 주변 친구들 보면 너무 부러워요. 추가. 계속 전화니 문자니 하루에도 수십 번 끌어올라 텅 빈 집에서 울었네요. 참 웃긴 게 제가 참는 게 습관이 돼서 소리내서 울으래도 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눈물만 흘리다 글 생각나서 보니 그제서야 진짜 누구 눈치 안 보고 미친 듯이 소리내고 울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댓글이 정말 누구보다 위로가 되더군요. 차별받은 거 남편 왜? 누구한테도 말 못하고 남편도 위로하지만 남편은 사랑받고 산지라 제 감정, 심정 잘 몰라요. 이해한다곤 하지만 이 심정은 차별받고 자란 사람만 알 수 있겠죠. 제가 여러분 댓글을 보며 정말 놀라운 건 진짜 차별하신 걸 모르더군요. 모른 채 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모르세요. 이모가 말한 바로는 동생은 애가 어리버리 세상 물정 모르니 도와준 거고 저는 야무지게 할 일 다 하고 개척하니 믿음직한 큰 아들이라 여기신대요. 저 개척할 수밖에 없게 살아온 건데요. 구구절절 차별 생각하면 서러움이 터져나와서 아시려나요? 이야기 한번 꺼내면 울음부터 나와서 말도 제대로 못해요. 직장 때 차별받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뭐 엄마는 짜증내면서 말 똑바로 알아듣게 하라 하셔서 가슴 치며 겨우 말한 기억이 있네요. 차별했다고 라고 이해 못하시다가 불편하시지만 알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게 더 바랐을 때마다 문득문득 상처가 헤집고 나와 이야기하니 기억도 안 나는 거 가지고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 너는 맨날 그런 이야기 꺼내서 부모 탓한다고 분위기 뭐 되게 하는 게 있다고 화내시더라고요. 당시엔 그렇구나 했어요. 그냥 이야기 꺼내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했어요. 저는 겉으로 보기에도 인상부터가 강하게 생겼고 또 그렇게 커와서 절대 단점, 상처 내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엄마는 여리여리해요. 그러니 제가 화를 내면 모르는 사람이 보면 못된 딸이 엄마 괴롭힌다 생각할 거예요. 또 저는 구구절절 이야기 안 하고 약점 잡히기 싫어하지만 엄만 상처부터 보이고 주변인에게 안쓰러운 티를 받는 타입이라 더욱 친척들 사이에선 제가 못된 딸이었죠. 그러니 명절 때 앓는 소리 하는 엄마한테 다들 잘해라 한마디씩 할 때마다 숨이 턱하고 막혀오는 기분에 대꾸 안 하니 더 그래 보였을 거예요. 결혼하고 따로 요구하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만 남편은 순한 사람이라 저 몰래 부모님한테 잘하더라고요.
회사에서 나오는 포인트도 친정 방문해서 청소기니 뭐니 저 몰래 사다 주고 중간 역할이라 할 것도 없이 겉으로는 부모님이 인텔리인데다 체면을 중시하며 고상한 척 사셔서 남한테는 아주 잘해요. 남편한텐 비상식적인 일은 안 합니다. 남들이 보면 남편은 장인 잘 만났다고 칭찬할 거예요. 2년 전혀는 제게만, 저만 있을 때 엄마가 하시죠. 나이가 드시니 갑자기 년년 거리시네요. 또 자존심 때문에 남편에게 이야기 못 하실 것 같은데 만에 하나 하더라도 절대 허락 안 하실 겁니다. 남편에게 저도 2년 전년 이런 이야기 안 하니 자세히 모를 거예요. 아직은 남편에게 따로 연락하신 적도 없지만 미리 이야기했고요. 친정은 이제 당분간 보고 싶지 않다고요. 천륜을 못 끊는다 생각하는 가정적인 집에서 자란 남편이기에 그리 말했지만 저는 친정 안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 허락 없이 친정과 연락할 시엔 당신 각오하라고. 순한 사람이라 저 몰래 할 사람도 아니니 걱정은 안 되네요. 남동생에게 돈 이야기를 못하는 것은 남동생이 작년 12월에 결혼했어요.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된 애들한테 돈 이야기 어떻게 하냐고 그러시더군요. 뭐 저를 잡으면 잡았지 하실 것 같지도 않아요. 미치도록 굶어도 안 하시겠죠. 결혼하고 나서 연락 안 하던 남동생이 무슨 일이냐고 엄마 알아 누웠다. 뭔 일인지 모르지만 누나가 봐줘 이러는데 아마 남동생한텐 이야기 안 하신 모양입니다. 동생에게 무슨 죄가 있겠냐만 괜히 밉기도 하고 너무 지쳐서 답장 안 했습니다. 더 이상 안 오더라고요. 어차피 동생은 엄마 편이고 커오면서 저랑 싸울 때마다 엄마가 과장되게 피해자인 척 동생에게 전달해서 제가 드센 누나라 생각합니다. 폰 번호는 사정이 있어서 이번 주는 안 되고 다음 주쯤 바꿀 거고요. 어차피 집에 오시려면 현관 입구 비번 아셔야 해서 못 오실 거예요. 번호는 모두 차단했어요. 이모들한테도 구구절절 이야기하기 싫어서 앞뒤 사정 모르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라. 한마디 한 뒤 차단했고요. 이모들 이야기하자면 또 한보따리지만 냅두렵니다. 시댁에서 감사하게도 제가 좋아하는 회가 손질 기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회거든요. 우리 엄마도 귀찮다고 안 해주시는 걸 시댁에서 해주시네요. 보통 친정 부모님이 해주시는데 친정보다 못하네요. 조언에 따라 시댁에는 제 입으로 이야기 자세히 안 하려고요. 저는 제 부모님이 일반적에서 조금 냉정하시다 생각하고 자랐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가정이 시댁이더라고요. 그 모습 옆에서 보며 남편도 시누이도 참 부러웠어요. 특히 시누이가 부러웠어요. 자긴 부모님 단어만 보면 눈물 난다고. 세상 천지 다 등 돌려도 부모님은 내 편이라고 든든해 하는 거 보면서 참 부러웠어요. 인생의 가장 큰 백이다 싶었거든요. 시댁이 아무리 잘해주신다지만 가끔 온전한 제 편이 그리워 친정에 그래도 노력하며 살아왔는데 진짜 온전한 편은 없구나 생각하니 이번엔 충격이 컸나 봐요. 남편과는 별개로 친정 부모님만의 든든함 그런 거요. 사실 저도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천륜을 끊을 순 없다. 이런 말 몸서리치게 싫어합니다. 저랑 같은 처지를 겪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나 보네요. 댓글 보며 많이 위로받았어요. 절 위해 가슴속 상처 꺼내주시며 위로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번 설 보너스로 나오는 거 양가 부모님 해외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시댁 보내드리고 저희도 가야겠어요. 모두 감사드립니다. 모두 행복해지시고 저 포함해서 자식에겐 한없이 똑같은 사랑 주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